저는 늘 이 채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애청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상 저희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던 곳이었고, 저는 그 곁에서 몇 번 듣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 역시도 습관처럼 들어오곤 하죠. 저는 현재 50대 초반의 남성이고,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 양산이었는데, 지금이야 꽤 근사한 도심지가 돼 있지만 제가 살 때만 해도 마을은 별다른 이름이 없었어요. 그저 밤나무가 가득한 큰 산이 자리하고 있어서 밤나무골이라고 불리던 곳에 있었죠. 그 당시에 저희 집은 형편이 여유롭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어머니는 그곳에서 살았던 게 가장 큰 추억이고 행복이었어요. 지독하게 가난했던 그때가 왜 좋을까 싶으면서도 가난하지 않아도 너무나 불행하게 살았던 과거에서 벗어났기에 그렇게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장 행복했노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행은 아버지로부터였어요. 늘 부지런히 일했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나의 아버지는 집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밖에서는 사람 좋은 척 그렇게 지어 보이던 미소가 힘에 겨웠는지 아니면 돈을 벌어오는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했는지 그 사람의 속은 모르겠지만 틈만 나면 손을 올렸고 얼굴을 제외하고는 온몸을 때렸죠.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얼굴에도 손을 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사람들이 알게 될까 그게 두려웠던 아버지가 방식을 바꾼 거겠죠. 솔직히 지금도 그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한참 후에나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한 거죠. 어쨌든 어머니는 늘 제게 괜찮다 괜찮다 하시곤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답답하고 싫고 어떨 때는 짜증이 났죠. 그러다가 딱 하루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옆에서 울다가 밀쳐서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유리로 만들어진 작은 탁자에 부딪히면서 깨진 큰 유리 조각이 제 등에 박히게 됐던 거죠. 잘못했으면 걷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다만 놀랐는지 어쨌는지 저는 당시 기억이 없었죠. 그저 등이 너무 뜨겁다는 생각만 들었던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보 같고 미련했던 어머니는 제 퇴원과 동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심하게 맞은 날에는 끙끙하는 앓는 소리까지 내며 잠들었다가도 아버지의 아침밥을 차려주던 어머니였지만 자식에게 손을 댔다는 것에는 절대로 참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제 손을 잡아 끌고 공중전화로 한참을 전화를 돌리다가 그렇게 발길을 향한 곳이 바로 양산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는 분의 집에서 신세를 졌고 한 달이 조금 지나 그곳을 나와 작은 막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는 그저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도 아버지가 없는 그곳은 너무나 편안했다는 게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꽤 떨어진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고 가을이 되면 밤나무가 가득한 산에 올라 밤을 주워오기도 했죠. 이미 떨어져 있는 밤이 반쯤 벌어져 있는데 그걸 앞발로 고정해서 벌리면 쉽게 잘 익은 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신발이 너무 낡아서 늘 밤나무 가시가 발에 박히곤 했었어요. 겉으로 보면 눈에도 잘 보이고 큰 가시가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발에 박히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잘한 가시였죠. 또 가시 박혔구나. 엄마가 가지 말라니까. 그래도 맛있잖아. 그러니까 가야지. 이리 와. 엄마가 가시 빼주고 밤도 삶아 줄 테니까. 응, 진짜 좋아. 군밤도 좋고 삶은 밤도 좋고.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마 누구라도 매번 밥만 먹어야 한다면 물리기 마련이었을 겁니다. 그저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형편이라는 걸 모르지 않은 제 거짓말이었죠. 밥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그 거짓말을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내내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제가 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에 그나마 집 비슷한 그런 곳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남의 집에 새를 들어 살았고 반지하라고 하지만 창문 아래서 보면 사람의 발목 정도만 보이는 지하에 가까운 그런 집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더욱 궁핍해졌지만 저는 그대로도 괜찮았어요. 아마도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었겠죠. 돈은 없었지만 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머니는 노력하셨고 제가 한 뼘씩 자라는 만큼 어머니의 굳은 살은 늘어갔을 겁니다. 비록 나의 어머니는 학교도 3년을 다닌 게 전부였고 다른 사람보다 배움이 짧았을진 모르겠지만 제게 가르친 건 넘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겨우 3년을 다닌 학교의 중퇴자에 불과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게 삶의 지혜와 지식들을 보여주셨죠. 어머니가 가장 먼저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가난하면 여유가 없어진단다.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는 방법뿐이야. 어머니는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1분을 늦게 가는 것보다 1시간을 먼저 가 있어야 한다고 어머니는 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역시 정확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의 시계는 늘 앞당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1분 1초를 살아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하루는 그런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냐고 말이죠. 일찍 가도 돈을 더 주지 않고 노력해도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머닌 자신보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은 확실하기에 최선을 다해 살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닌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장래희망 조사서를 작성해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고 그런 제 곁에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꿈이 뭐야? 근데 엄마, 난 꿈도 없고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 지금은 네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거야. 그게 어린 아이들이 할 일이지. 근데 내 친구는 의사 선생님, 축구 선수 막 이런 거 적었던데 꿈이 너무 많다고. 조금 늦으면 어떠니? 다만 이것은 꼭 명심해. 넌 언젠가는 직업을 가질 거야.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지. 근데 난 공부도 못하고 내가 안 좋은 직업 가지면 어쩌지? 좋은 직업, 아닌 직업, 그게 뭐든 상관없어. 다만 넌 일을 해야 하고 꼭 최선을 다해야 해. 최고가 돼야 해. 그것만 명심해. 최고로 일찍 나오는 요리사가 돼도 좋고 최고로 손이 빠른 농부가 돼도 좋아. 그게 뭐든 너의 최고를 유지하게 되면 특별한 사람인 거야. 알겠니? 응. 그리고 저는 그날 제 꿈을 결정했어요.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자 라는 꿈이었죠. 그저 놀기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하던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학책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괜히 발가락이 가렵던 어린 저는 싫은 것을 참아내는 것부터 시작했죠. 스스로에게 수학이 너무 좋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저는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 군대와 대학 생활에 잠깐 떨어져 지내다가 제가 취업을 하는 동시에 어머니와 인천에 정착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상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었죠. 좋은 대학을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갔고 대학 졸업도 전에 이름 있는 기업에 인턴으로 뽑혔으니까 말입니다. 모든 게 탄탄대로였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창업 동아리에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사업까지 했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멈춰버리는 일 없이 시간의 틈도 허용하지 않고 최고가 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회사를 다녔고 그곳이 하필이면 중복 취업이 불가능했기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는 거였어요. 다들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권했고 저 역시도 현실적으로 그게 옳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일은 힘들어도 워라밸이 보장되고 그만한 연봉을 주는 곳도 찾기 힘드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좋은 회사지. 다니는 걸 포기하면 아까울 거야. 하지만 그 회사가 네가 없다고 망하기라니 도망을 가니? 그 회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늘 있을 거야. 그런데 사업 그건 네가 없으면 망하겠지. 그 자리도 집세만 나가겠지. 그렇게 저는 결국 사업을 택했고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반년 정도가 흐르자 다행히 사업은 안정적이고 차근차근 성장해 나갔습니다. 비록 불규칙하긴 해도 제가 30 중반의 나이에 이미 제가 기존에 받던 연봉을 한 달 만에 벌어들인 적이 있을 정도였죠. 워낙 특수한 사업이기에 이곳에 직접 쓰진 못할 것 같지만 몇 줄의 글처럼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잠을 3, 4시간 정도 자면서 그렇게 밤새 일을 하고 또 일해서 이뤄낸 성과였죠. 제게는 여유도 돈도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시간을 더 많이 쏟았던 겁니다. 맞아요. 제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대로 해왔기에 이뤄낼 수 있었죠. 다만 한 가지, 어머니가 소원하던 것은 제가 가정을 이루는 거였어요. 공부하고 일한다고 연애에는 도통 소질도 관심도 없었던 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여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네가 오해를 했다. 그러면 넌 어쩔 거니? 당연히 사과해야겠죠? 미안하다고. 그럴 땐 빌어야 한다. 그럼 오해가 아니고 여자가 잘못했다면? 잘못이요? 그럼 반대로 사과를 받아야... 아니, 그때 사과를 하는 거야. 여자를 잘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운 거거든. 이건 폄하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야. 단지 남자는 여자를 말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 잘못하면 빌고 잘못하지 않아도 사과해라. 그러면 가정은 늘 행복하고 평화로울 거야. 그게 가장 좋단다. 근데... 물론 너희 아버진 그러지 못했지. 날 때렸지. 아이 엄마, 그 사람 이야기는 왜... 너에게 직접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너희 아빠가 날 때린 건 말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야. 네가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절대 이기는 게 아니야. 알겠니? 얼른 대답하렴. 알았어요. 명심할게요. 실제로 어머니 이야기는 통했습니다. 제 서툰 연애는 대부분 순조로웠고 2번의 연애 만에 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게 됐어요. 가족을 꿈꾸고 안정된 결혼을 원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너무 착했죠. 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어머니가 생기는 게 좋아. 결혼하면 꼭 같이 살고 싶거든. 내 꿈이야. 가족이 되는 거잖아. 나도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어머니가 절대로 싫다고 하실 텐데. 자기가 설득해봐. 사실 어머님도 마음으로는 같이 살고 싶을 거야. 다만 자기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거겠지. 나도 같이 설득할 테니까 우리 같이 살자. 응? 나야 뭐 자기가 그렇게 해준다면 너무 고맙지. 내가 마음으로는 너무나 바라던 일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젊을 때 나 키운다고 엄청 고생하셨거든. 그래? 그럼 더더욱 모시고 사는 게 맞아. 나도 잘하고 당신도 잘하면 어머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좋은 가족을 만들어 보자. 응? 고마워. 정말 내가 평생 잘할게. 당연한 거야. 아무래도 내가 조금 자기에 비해서 이것저것 많이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아.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 모든 게 완벽했다. 저는 그날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세상의 불행을 어린 시절에 모두 끝낸 것처럼 앞으로는 더없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어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느낌. 이제야 모든 게 보답받는 그런 기분이었죠.
하지만 순조로울 줄 알았던 결혼은 그 사람의 폭탄 발언으로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뭐?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도 말하려고 했어.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웠어. 자기를 잃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조금만 나중에 말하자는 게 이렇게 된 거야. 제발 화내지 마.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응?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네가 결혼한 전적이 있다는 말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그게 흠이야?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흠도 아니야. 그리고 정말 잠깐 살았어. 그냥 어릴 때 나도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잠깐 결혼한 게 전부였어. 진짜 1년 살고 이혼했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집 알아보고 드레스까지 골라놓고 이제 와서. 정말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너무 행복해서 나도 잊고 있었던 것 뿐이야. 혼인신고하면 다 내용 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 정말 처음에는 연애만 할 줄 알았고 나중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고 그 이후에는 잊고 있었어. 진짜야, 맹세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이건 우리 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배신감도 컸습니다. 만약 연애할 때 그 말을 했었더라면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와중에는 배신감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꺼내기도 무서웠고 그걸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뻔했기에 그것도 두려웠죠. 그런데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쁘던 제가 갑자기 달라진 걸 알고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결국 털어놔야 했습니다. 애초에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배신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를 묵묵히 듣던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맞겠지? 마마보이 그런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엄마는 괜찮다는 뜻이야? 내가 결혼하냐? 그러면 남자 데리고 오든가. 결혼은 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게 왜 내 허락이 필요해? 아니, 엄마는 엄마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그렇잖아. 나를 빼고 보면 어떠냐? 그래도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럼 네가 망설이는 거지. 진짜 내가 망설이는 건가? 내가 자신이 없나? 날 속였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라. 그 사람과 꿈꾸는 미래에 지금의 조건이 걸림돌이 되는 건지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결혼 사진을 찍는데 이혼 경력이 뜨는지, 신혼여행을 갔는지, 이혼한 전 남편이 같이 가는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그게 말이 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야. 그깟 서류, 종이 쪼가리 그게 뭐라고 그러냐? 그것도 그렇네. 서류는 그냥 서류인데. 애초에 너보다 어리고 예쁘고 참한 아가씨인데 감사해야 맞지. 내가 그 여자아이 엄마였으면 반대했어. 알긴 알아? 내가 뭐 어때서? 일만 하고 무슨 데이트를 시간 내서 해주기라니. 얼굴이 잘생기기랬니? 엄마도 참. 무슨 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 아들이니까 하는 거지. 너무 시간 끌지 말고 고민 끝내거라. 그 시간 동안 너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저희는 진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고집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따로 살게 됐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자주 찾아가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죠. 아내는 실제로 어머니에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고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이야기도 했고요. 하지만 의외로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약간 불편해하셨습니다. 낯을 가린다고 해야 할까? 정확히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될진 몰라도 아내의 방문을 반기지도 이야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한시라도 저희 둘을 내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런 이유로 많이 속상해했고 저 역시 그런 아내를 보며 달래기도 했죠. 솔직히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보통 드라마는 그 반대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기에 시어머니가 피하고 아내가 그 뒤를 쫓는 건 아이러니했죠.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오늘은 글쎄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러시더라. 아니야, 그냥 잠이 드셨거나 하셨을 거야. 나도 저번에는 안 열어주시더라고. 그래? 난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 딸 같은 며느리. 나 그거 하고 싶다고. 우리 그러지 말고 어머님 모셔오는 건 어때? 어차피 가까운데, 응? 마음은 그러고 싶지. 그런데 어머님, 결혼하면 따로 살아야 하고 각자의 가정을 지키는 게 옳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셨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더구나 내가 설득해도 절대로 싫다고 하시니까. 진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난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는데. 내가 다음 주쯤에 또 이야기 꺼내볼게. 진짜? 꼭이야? 꼭 약속해. 이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참 복받은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고요. 그런 우리 부부 사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반대로 어머니와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엄마가 저와 아내를 밀어내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는 거였고요. 어떤 날은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았고 돌아가라고 생전 지르지 않던 고함도 지른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된 어머니 팔에 검붉은 멍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맞았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거의 발작을 했었어요. 이게 뭐야? 누구야? 누가 이랬어? 설마 그 인간이야? 아니야, 그냥 넘어졌어. 부딪힌 거야. 그 인간 죽었겠지. 살아있겠니? 혹시 알아? 실종신고까지 했던 그런 양반인데 혹시 아냐고. 엄마, 나 속이는 거 아니야? 다 늙어서 뭐가 그립다고 그 인간을 또 받아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겨. 아주 오면 얼마 안 남은 머리털도 내가 다 쥐어 뽑을 수 있는데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해? 진짜지? 진짜 아니지? 나 진짜 그 인간 다시 보는 거면 엄마 절대 용서 안 해. 알았어? 아우, 얼른 집에 가. 둘 다 속 시끄럽게 할 거면 오지 말든가. 어머님, 저는 와도 되죠? 아가, 너도 얼른 들어가. 평일에 일하면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 주말에 와서 기운을 빼. 얼른 들어가 둘 다 쉬어라. 아들,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오지 말고. 아이, 엄마, 우리 여기 온 지 1시간도 안 됐어. 내가 졸려서 그래. 나도 좀 쉬자, 응? 아, 알았어요. 그럼 들어갈 테니까 내일 또 올게요. 번잡스럽게. 엄마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그렇게 좀 조용히 좀 지내게 해다오. 너 결혼해서도 엄마 찾으면 정상 아닌 거야. 얼른 가.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없어지지 않는 멍과 여기저기 난 상처들이 그랬고 무엇보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기분이 문득문득 들었거든요. 때문에 계속해서 불길한 생각에 고개를 들었고 어떤 날에는 잠 한숨 못 자고 뒤척이기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아내의 상태도 이전과 달랐는데 뭔가 자꾸 숨기는 기분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아내를 추궁해야 했죠. 그런데 아내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갔는데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뭐? 치매? 우리 엄마가? 저번에 머리에 큰 혹이 생겼길래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갔었거든. 약을 먹으면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챙겨주려면 아무래도 누가 있어야 하겠지. 일단 병원 다시 가보고 정밀 검사라든가. 이미 받았지. 혹시 몰라서 2곳이나 다녔고 2군데 다 비슷하게 이야기했어. 그럼 어머니는 아셔? 그때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며 말했습니다. 알어.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 요양보호상가 뭐 그런 요양원 같은 곳 좀 알아봐다오. 엄마. 그런 곳 말만 좋지 하나도 좋은 곳 없어. 다들 남이고 요양원은 절대로 안 돼.
어머님, 저도 반대해요. 요양사도 그래요. 어머님 낯도 가리시고 불편해 하시면서. 그런 거 없어. 다 늙어서 그냥 적당히 선 지키고 살려는 거지. 내가 낯을 왜 가려? 평생 저 녀석 먹이고 입히면서 사람 만나는 게 내 일이었어. 근데 사람에 지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람을 좀 피한 거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요양사라도 구해서 제가 할게요. 제가 하면 되잖아요. 아휴, 아가 너는 일해야지. 그리고 치매 그거 우습게 볼 병 아니야. 가족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제가 해요. 일은 그만둬도 되고 제가 안 벌어도 될 정도로 돈 벌잖아요. 아내는 그 문제로 한참을 엄마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미안함도 느꼈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치매가 어떤 병인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인 저도 선뜻 돌보겠다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고, 그런 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 제 욕심인 것 같아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감정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내는 오히려 그런 저를 먼저 설득하더군요. 자기는 어머님을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는 거였고 자신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상상 이상으로 힘들 수 있어. 비록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쭉 괜찮을 거야. 앞으로도 괜찮을 거고. 약도 잘 먹고 머리를 쓰는 훈련도 있고 그게 뭐든 최대한 진행 늦출 거야. 하지만 자기야. 하지만이란 건 없어. 내가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하는 거야. 난 결심했으니까. 내가 힘들면 그때 사람 부르면 그만이고 둘이서 하면 되는 거야. 왜 벌써부터 최악을 생각해?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병이야. 나도 가족이야. 잊었어? 나도 가족이라고.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저는 고맙다며 머리까지 박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 사람한테 정말 평생을 다해서 죽기 전까지도, 아니 죽어서도 잘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초에 그리던 모습으로 살게 됐어요. 저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까지 함께 말이죠. 어머니는 다행히 걱정과는 달리 크게 증상이 있진 않았어요. 가끔 멍하게 허공을 보거나 한숨을 쉬는 걸 제외하면 말이죠. 아내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고스톱도 치고 영화도 보러 다니며 꿈꾸던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좋아했고요. 저는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슬퍼져서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고 그런 소원을 빌곤 했죠. 문제는 딱 1년이 넘어가면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우리 집 문 앞에 쓰레기를 버려놨어. 쓰레기? 아니 대체 누가? 경비실에 말해야겠네. 현관에는 CCTV도 없는데 알아도 범인을 알 수 있나? 그래도 말해야죠. 요즘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아무래도 요 앞전에 공원에서 산책하고 잠깐 자리 비웠더니 어떤 남자가 어머님을 어딜 데려가려고 했다니까요. 왜 말 안 했어? 그야 뭐 길 잃은 줄 알고 경찰서를 가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비한테는 말을 해놨는데 자기가 알면 너무 걱정할까봐. 그래도 그런 말은 했어야지. 예전부터 누가 자꾸 미행하는 기분도 들고 뭔가 찜찜하다고 내가 그랬잖아. 제 언성이 약간 높아지자 쉬고 계시던 어머니가 벌컥 문을 여셨습니다. 때리지 마! 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셨죠. 저는 너무 놀랐고 아내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더군요. 머리가 빙 도는 느낌이 났는데 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전처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네. 눈물이 나오는 걸 정말 겨우 꾹꾹 눌렀네요. 어머니의 증상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어머니가 돌아간 기억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때리지 말라니. 그 말은 한동안 제 머릿속에서 저를 괴롭혔고 또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죠. 여전히 남아있는 등의 흉터가 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힘들어하는 저와는 달리 아내는 단단해졌어요. 그런 순간에도 울거나 하지 않고 모든 감당해낼 준비가 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런 아내에게 저는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건 순식간이었죠. 바로 계속 느껴지던 낯선 시선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덩치는 저보다 훨씬 작았고 마른 남자였어요. 저보다 어리거나 혹은 비슷한 나이로 보였죠. 그 사람이 저기요 하는데 눈빛이 쎄하더군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희 집에 쓰레기 버린 분 맞아요? 네. 왜요? 저희 가족 주변 맴돈 것도 그쪽 맞아요? 그게... 네. 그럼 저희 어머니 데리고 가려 했던 사람 맞아요? 그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거고 제가 아니라 사람을 시킨 거고요. 뭐요? 당신 미쳤어? 이거 녹음할 거야. 당신 이러는 거 스토커야. 나 그 여자 전 남편입니다. 뭐요? 전 남편? 당신 어머니 몸에 흉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멍자국이며 긁힌 자국이며. 그걸 왜 당신이 뭔데? 저희 엄마도 똑같이 당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를 학대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 이간질할 생각이면 집어치워요. 우리 엄마는 그게 아니니까.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워낙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가족을 만들겠다,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그 여자 실체가 그런 년이라고요. 머리를 정말 강하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애초에 그런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 같았고요. 저는 욕지기를 하며 남자를 쫓아냈지만 이상하게 그 말들이 아내와 너무 겹쳐지니까 강하게 밀어내진 못했습니다. 자꾸만 다치는 어머니의 팔다리가 떠올랐고 때리지 말라는 어머니의 외침이 생각났고 그것들 뒤에 덤덤한 표정의 아내도 선명했거든요. 아내의 전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 역시도 아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놨죠.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지만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잠에 들듯이 그렇게 떠나신 거죠.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하더군요. 이에 아내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그런 아내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슬픈 일에도 자꾸만 남자의 목소리가 저를 집어삼키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병원에서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흔들면서 화를 냈습니다. 자기 전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그 인간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게? 뭐? 그 인간이 왜? 혹시 믿어? 설마? 설마? 짐작 가는 게 있어? 짐작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게 있어서 그래. 일단 그건 오해야. 오해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부적절하지 않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그 사람 거짓말이야. 애초에 시어머니를... 그분은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자해까지 하던 분이었고.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니까 묻는 거야. 그럼 더는 묻지 마.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내가 죽였다고 생각해? 내가 때렸다고 생각해? 그럼 그렇게 생각해. 적어도 내가 애도할 시간 방해하지 말고 저리 꺼져.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어머니의 사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일단 나이도 있었고 치매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으며 이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다는 결과뿐이었죠. 독극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물었지만 그런 경우 피부의 색상 자체가 다르다고 단언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는 대신 분노할 대상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고 입관을 하기 직전에 사건이 터졌죠. 돌연 전 남편이 찾아와서 무조건 부검을 해야 한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겁니다. 도대체 위치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제 어머니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됐죠. 사람들 몇몇과 저는 그 사람을 제지했고 아내는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요. 전현이야. 전현이 우리 엄마도 죽였어. 때렸어. 학대했고. 아직 넣지 마. 당신 후회해요. 무조건 부검해야 한다고요. 이봐요.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요.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몰라. 저 여자 순 거짓말쟁이야. 나도 속았어. 그래서 어머니랑 사이도 안 좋아졌고. 난 아닙니다. 전 아내 믿고 그런 일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내 이야기는 끝까지 다 들었잖아. 당신도 의심하지 않아요? 솔직히 어머니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닌 거 짐작하죠? 그때 아내가 앞으로 쓱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도 내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 사람처럼. 내 전남편처럼. 그리고 자기도 내 전남편 하면 되겠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믿어. 그러니까 부검도 하지 않았고. 원래 화장하길 원하시는 분 갑자기 묘지로 모신 건 의심이 아니고. 됐다. 이만하면 나 어머님 끝까지 모셨다고 생각해. 그러니 앞으로는 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대로 저를 두고 떠나는 아내의 싸늘하게 차가워진 눈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보였어요. 까맣게 열린 동공은 실망감, 후회, 불쾌감이 종합된 작은 창고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 뒤에 고민 끝에 어머니의 주검을 살아생전 원하시는 방식이었던 화장으로 바꿨어요. 평생 네모난 칸에서 살았던 게 답답해서 그저 시원한 언덕 나무 아래 묻어주면 좋겠다고 했던 어머니의 의지였죠. 솔직히 아내가 의심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 남자의 말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회할 거라며 저주를 퍼붓는 남자 때문에 머리가 미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텅 빈 집으로 돌아와서 그간 흘리지 못한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울다 깨달을 반복하다가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 쭈그려 앉았고 문득 이불 속에서 두꺼운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죠. 잊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아내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이름이 여러 번 쓰여 있었고 전화번호는 아내의 것, 제 것 순서대로 적혀 있었죠. 음식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긴 글 마지막에 밤이라고 적힌 글자를 봤죠. 그건 제가 싫어하는 음식 목록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 좋게 속였다고 생각했던 저의 거짓말을 어머닌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였죠. 저는 그걸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기를 끝까지 읽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닌 이미 이전부터 자신의 증상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는 것, 아내가 어머니에게 너무나 잘했다는 것,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미안해서 빨리 죽으려고 시도했던 것, 이에 며느리가 너무 아파해서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 아들을 맡긴다며 매일 신신당부했던 것, 앞으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불러주고 싶다고 했던 것,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런 짧은 일기가 쭉 적혀 있었죠. 이로 인해 아내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을 머리를 박고 자책을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리고 일기장의 가장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한다. 내가 사랑을 준 만큼, 아니, 나보다 네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맞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거죠. 이렇게 못난 아들을 꾸짖고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들고 아내를 찾아갔어요. 아내는 만나주지 않다가 어머니의 유언과 다름없다는 말에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읽고는 저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고 또 울면서 일기장을 품에 꽉 안고 몸을 떨기도 했죠. 그간 본인도 모르게 이런저런 일들을 적어놨고
그 안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있었으니까 당연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 이후에 말하길 처음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시어머니에게 끔찍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때렸다면서 거짓말로 연기도 하고 밥을 주지 않았다고 울기도 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 상처까지 내며 학대하는 며느리라고 동네에 소문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는데 시모가 돌연사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전 남편이 살인마라고 쫓아다니며 난리를 쳐서 지역까지 바꿔가며 그렇게 숨어 살다가 저를 만났다고 했죠. 다른 시어머니랑 별로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을 좋아하니까 그래도 참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어머닌 다른 분이더라. 너무 다른 분이더라고. 당신한테 너무 과할 정도로 좋은 분이더라. 어머니는 아내를 보고 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너무 애쓴다는 것과 너무 노력한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아내를 피했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그럼에도 자꾸만 찾아오는 아내를 잡고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애쓰지 마라. 너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예쁘다. 그러니까 너무 힘내지 마라. 우리 아가 괜찮아. 그러니까 억지로 웃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난 말이다. 그렇게 애쓰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파. 아내는 그 말에 무너졌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뒤로는 모든 게 진심이었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는 가식이었고 그 후에는 옥이고 바락이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그런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냐고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게 힘들어서 더 힘들었다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말에 절규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전처럼 다시 가까워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내를 의심했고 잘못한 건 변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이대로 포기한 것도 아니죠. 어머니가 저를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잘못을 했다면 무조건 빌어라를 열심히 실천 중입니다.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인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촉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이 순간 자체도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부검이라도 했다면 저 스스로도 저를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놓쳤겠죠. 어쩌면 그래서 어머니가 일기장에 그런 기록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발끝도 미치지 못한 못난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건 아내에게 아직 말하진 않았지만 아내의 전 남편과도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일기장도 보여드렸죠. 믿기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한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 하더군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역시 어머니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담아도 모자란 제 그릇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담고 싶지 않거든요. 그저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아갈 겁니다. 나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어머니처럼, 우리 엄마처럼 말이죠. 이제 4월이면 저희 어머니 기일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무를 찾아가서 이걸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때 제 아내도 곁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같았던 나의 현명하고 따뜻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말이죠. 분명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인 정순자 여사님께, 어머니, 나의 엄마 늘 그립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사랑 저도 아낌없이 그렇게 나누고 갈게요. 비록 못난 아들이었지만 엄마만 허락한다면 우리 또 만나서 그렇게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이든 200년이든 다시 태어난다면 너무 고단했던 어머니의 삶을 그때는 제가 조금 더 밝혀줄 수 있길 바래요. 그때는 엄마보다 제가 더 빨리, 더 먼저 태어나서
좋은 것만 보고 밝은 세상만 보게 해주고 싶네요. 엄마, 나의 엄마, 아들이 정말 사랑해.